제가 처음으로 세상을 알게 된 곳은 고아원입니다. 부모님은 사고로 돌아가셨고 제대로 한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아원에 맡겨졌고 저는 홀몸으로 세상을 버텨내야 했죠. 거기서 맞기도 많이 맞았고 소위 서러움이란 서러움은 다 겪었습니다. 본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는 부모님을 원망했고 틀림없이 부모님과 아는 친척들도 있을 텐데 저를 찾지 않는 사실에 분노를 삭히며 공부로 저를 다스렸어요. 나도 엄마만 있었으면, 나도 아빠만 있었으면 이런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피를 토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로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더군요. 지방 국립대 4년 전액 장학생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솔직히 최고 명문대에도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놈의 등록금이 제 발목을 잡은 거죠. 그래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었고 대학 4년만 잘 다니면 모기업에 스카웃될 확률이 엄청 높았거든요. 근데 사람이란 게 참 이상하죠. 목표를 이루고 배가 불러지니까 속에서 그토록 펄펄 끓던 분노와 성공에 대한 욕심이 조금씩 사그라드는 겁니다. 오직 앞만 보고 살려고 했는데 살짝 쉬어간다며 이성에게 관심을 쏟기 시작했어요. 정말 달콤한 꿀이더군요. 내가 왜 아등바등하며 공부에만 매달렸을까? 이렇게 좋은 세상에 있는데. 이러면서 여자들 뒤만 졸졸 쫓아다녔죠. 근데 처음은 늘 좋았습니다. 제가 외모도 나쁘지 않은 편이라 여자들에게 인기가 아주 조금은 있었거든요.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4년 장학생에 외모 준수한 남자가 먼저 대시를 하는데 거부하는 여학생은 거의 없었죠. 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전부 다 저를 떠났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제가 고아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솔직히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상처받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그땐 결혼 생각보단 연애하는 감정이 좋았으니까요. 언젠간 저를 이해해줄 여자를 만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군대 다녀오고 졸업 후 기업에 취직을 해서 소개팅을 하고 결혼 이야기까지 오갈 때쯤 여자 쪽에서 오빠 미안해 부모님 반대가 좀 심하셔 라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제가 어떻게 자랐는지 저의 가정 환경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부모님 입장에선 반대하는 건 당연히 이해해요. 하지만 당하는 제 입장에선 번번이 이런 이유로 사랑을 이루지 못하니까 정말 미쳐버릴 것 같더군요. 어릴 적 품고 있던 분노라는 게 다시 마음속에서 꿈틀대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게 싫어지고 사고로 세상을 먼저 떠난 부모님까지 다시 원망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점점 망가져 갔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했고요. 그때 제가 사고를 한번 치게 되는데요. 바로 동네 호프집 주인하고 폭행 시비가 붙게 됐습니다. 매일매일 술에 취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시비가 붙곤 했는데 그동안은 운이 좋게 시비로만 끝냈을 뿐 사고는 벌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동네 호프집에서 혼자 술 마시다가 주인장하고 시비가 붙었죠. 보아하니 제 또래쯤 되어 보이는데 저에게 술 좀 그만 마시라고 훈계를 하더군요. 어쩌면 걱정 어린 충고였는데 몸과 마음이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진 상태라서 저도 모르게 그만 호프집 사장 얼굴을 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몸싸움이 시작됐고 경찰서까지 끌려갔지만 일단 합의하는 걸로 마무리 지었죠. 그만큼 제가 완전 나락으로 떨어져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 때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회사는 어떻게 다녔나 궁금할 정도네요. 어쨌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사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안쓰러웠는지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저를 종교로 인도했고 처음엔 신을 부정하다가 차츰 안정을 찾게 됐습니다. 어떤 종교인지는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어쨌든 그곳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사실 아내가 눈에 먼저 들어온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장모님이랑 친해지게 됐죠. 종교 활동이 끝나면 공부를 따로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장모님을 만나게 됐고 서로 종교 공부를 하다가 서로 간의 아픔을 이야기하게 됐고 장모님은 그런 저를 따스하게 대해줬습니다. 정말 가식적인 따스함이 아닌 진심을 담은 걱정과 배려였어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계속 나와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화려한 어떤 말보다도 그 말이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더군요. 그때부터 장모님과 자주 어울리게 됐고 자연히 장모님 딸과 만나다 보니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사실 장모님도 일찍이 남편을 하늘로 떠나보내고 아내를 키우며 힘든 세상을 버텨오신 분이었거든요. 남편 없는 서름, 아빠 없이 자란 딸에 대한 미안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에 저희 아픔과 슬픔을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인지 우리 둘은 마음이 잘 통했죠. 그런 장모님 밑에서 자란 아내 역시 종교적인 믿음도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무엇보다 저에게 참 잘해줬던 여자였어요. 항상 장모님과 함께 제 옆에서 기운을 불어넣어주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에너지를 심어줬죠. 자연히 저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신을 섬기며 아내와 장모님을 가족으로 모시며 살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죠. 죽는 그날까지 당신만 사랑할 거야. 난 어차피 가족이라곤 당신 그리고 장모님밖에 없어. 저는 이 약속과 다짐에 평생 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다짐을 무너지게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아내입니다. 아내는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해준 사람이었지만 또 반대로 가족의 무서움까지 알게 해준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우연히 아내가 바람을 핀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설마 하는 마음에 아내의 뒤를 밟았고
아내가 이 핑계에 저 핑계를 대며 집을 나와서 어떤 남자를 만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아내의 바람보다 저를 더욱더 힘들게 했던 건 아내가 만나는 사람이 호프집 사장이었다는 겁니다. 하필이면 저런 놈하고 만나다니.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더군요. 근데 참 바보 같죠. 마음속으로는 이미 두 연놈들이 있는 방으로 뛰쳐 들어가서 천벌을 내리고 싶지만 몸이 도저히 따라주질 않는 겁니다.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고 제 두 눈으로 그 장면을 목격하면 제 자신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몰라서 두렵더군요. 지금 생각해도 저는 그때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성을 잃으니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실성한 사람처럼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제 기억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침을 질질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누가 병원에 신고해줘서 알게 됐습니다. 아내는 제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 와서 아주 가증스럽게 무슨 일이냐고 묻더군요. 방금 전까지 나랑 원수같이 지내던 놈하고 그렇게 그런 짓을 벌였던 여자가 열려마냥 눈물을 흘리며 저를 걱정하는데 너무나 가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대한 이성적으로 물어봤죠. 언제부터 그 놈을 만난 거야? 그 말에 아내는 눈물을 뚝 멈추더니 언제 울었냐는 듯이 굉장히 냉정한 목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알았어?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그놈을 만난 것이 나쁜 거지 언제부터 만난 걸 알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말도 하기 싫더군요. 아내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우리 이혼해.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왜 바람을 폈냐고 물었더니 이제 집착 좀 하지 마. 당신은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한다고 왜 이렇게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 거의 절규를 하더군요. 사실 제가 가족에 대한 갈망이 강하다 보니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많이 참견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힘들어하고 그걸 핑계로 바람을 필 줄은 결코 몰랐죠. 아내가 자기 속마음을 다 내뱉어내고 가버리고 나니까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허탈하더군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장모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이미 아내에게 이야기를 듣고 오신 거였어요. 장모님은 응급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며 불며 저에게 매달리시는 겁니다. 내가 딸을 잘못 키웠네. 정말 미안하네. 제발 이혼은 하지 말아주게. 우리 딸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걔가 그럴 애가 아니란 걸 자네도 잘 알잖아. 그러니 조금만 참아주면 안 될까?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장모님의 피 끓는 부탁을 거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미 마음 떠난 아내와 같이 살 생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동안 외롭게 살아온 세월로 돌아간다는 게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정말 어렵게 꾸린 가족인데 이렇게 다시 혼자로 돌아가기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에게 최대한 이혼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집에 와서 아내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가정은 소중해. 그리고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당신은 실수하는 거란 믿어. 그러니 일단 서로 간의 격한 감정은 뒤로하고 당분간 별거를 하면 어떨까? 저의 제안에 아내는 그냥 이혼하자며 말하더군요. 정말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래도 제가 참으면 될 거란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기다릴 테니 다시 돌아오란 말을 계속했고 아내는 저에게 절대 기다리지 말라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솔직히 나갈 때만 해도 다시 돌아올 거라 생각했는데 다음날 그리고 다음날이 되어도 집으로 오질 않는 겁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호프집으로 가보니 이미 호프집 문도 잠겨져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둘은 동네를 떠버린 거죠. 허탈하고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게다가 모든 걸 다 잃은 기분이었죠.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않겠다고 저만의 벽이 생겨버렸어요. 사회생활은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회사에 출근은 했지만 사람과 대화는 거의 하질 않았죠. 오죽했으면 회사에서도 가장 친한 사람과 하루에 대화를 한두 마디 할까 말까 했으니까요. 자연히 저는 다시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루는 장모님이 집 앞으로 찾아오셨더군요. 저는 장모님에게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지만 장모님은 딸 자식 잘못된 벌을 받겠다며 매일 찾아와서 저에게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저는 집 안까진 절대로 못 들어오게 했고요. 그래도 장모님은 꿋꿋하게 찾아오셔서 반찬 등을 놓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반찬 위엔 항상 미안하다는 쪽지를 두고 가셨고요. 한 달쯤 지나니까 거절하는 자체가 미안해지고 그나마 조금씩 마음이 열리더군요. 솔직히 장모님은 잘못이 없는데 제가 무슨 권한으로 장모님에게 이렇게 모질게 대하는 거지? 라는 생각에 장모님을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장모님 역시 미안하다며 저를 붙잡고 울었고요. 어쩌면 가족이 그리워서 만난 사람들인데 가족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았으니 마음에 구멍이 뚫린 거였습니다. 그럴 땐 가족으로 상처를 치유할 수밖에 없었죠. 장모님은 정말 미안하다며 저를 볼 낯은 없지만 제가 세장가 갈 때까진 가끔 와서 집안 살림 도와줄 테니 마음 편히 이혼하고 세장가를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세장가를 가려고 했죠. 근데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아내와 그 원수 같은 호프집 사장님을 생각하면 이혼을 해야 하는데 제가 다른 여자랑 결혼하면 평생 장모님을 못 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장모님에게 물어봤죠. 장모님은 장인어른과 사별한 후에 다른 남자 만날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면 접근하는 남자도 없었어요?
그러자 장모님은 크게 웃으시더니 다 거기서 거기야. 내가 내 딸내미 두고 다른 남자 만나면 뭐해. 다 거기서 거기란 말이야. 그 말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더군요. 그래, 재혼을 하든 재혼을 안 하든 그냥 좋은 사람이 중요한 거지. 나는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이혼은 하지 않은 채 소식도 모르는 아내를 잊은 듯이 살고 있었죠. 하지만 틈만 나면 장모님은 어서 세장가 가게나. 좋은 여자 있으면 소개도 받고 그래. 기분 같아선 내가 소개해주고 싶지만 그건 도리상 아닌 것 같고 정말 얼른 우리 딸과 이혼하고 좋은 여자 만나. 이러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누군가 내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냥 저는 행복했고 장모님이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엄마 같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가족의 정, 엄마의 사랑이 그리웠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장모님이 집에 오시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궁금해서 전화를 드려도 받질 않길래 걱정이 돼서 처가에 찾아갔더니 집 앞에서 장모님을 만나게 됐죠. 보통 같으면 여기까지 왜 왔어? 이러면서 반갑게 맞아주실 텐데 그날은 저를 보자마자 짜증을 엄청 내면서 집으로 가라고 소리를 치시더군요. 이게 무슨 영문인가 어리둥절했는데 장모님은 이제 우리 집에 다시 오지 말라고. 나한테 장모라고 부르지도 말게. 이러면서 화를 내시는 겁니다.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더군요. 어제까지만 해도 친아들처럼 대해주시던 분이 갑자기 화를 내는데 그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너무도 돌변한 장모님 태도에 기분이 상해서 저도 집으로 와버렸죠. 그렇게 장모님과 연락이 끊기면서 완전히 세상에서 가족이란 존재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을 진행했죠. 마누라가 어디서 어떻게 샀는 줄 모르니 일단 장모님 댁으로 이혼 소송 서류를 보냈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혹시나 딸이 오면 서류에 사인해 달라고 했죠. 예상했던 대로 아무런 답도 없고 반응도 없더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 장모님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정말 미안한데 병원으로 와줄 수 없겠냐는 부탁이었죠. 왜 하필 병원이지? 무슨 일이지? 왠지 걱정이 돼서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아무리 선을 그었다고 해도 한때는 가족으로 생각했던 장모님이고 그것이 사람의 도리라 생각해서 찾아갔어요. 그런데 저는 병실로 들어가는 순간 너무 놀랐습니다. 침대에 아내가 누워있는데 한눈에 봐도 너무나 아파 보이는 거였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장모님이 정말 미안한 표정으로 딸이 위암이네. 말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상태는 아니야. 이게 무슨 드라마 한 장면도 아니고 몰래카메라 찍는 줄 알았습니다. 바람피고 집 나간 아내가 소식도 없더니 이젠 위암에 걸려서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도대체 상황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자 장모님은 정말 미안하다며 그동안 저만 모르던 진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사실은 장모님과 아내는 간간히 연락은 주고받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장모님은 괜히 그 사실을 저한테 알리면 제가 괴로워할까봐 비밀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엔 제가 다시 아내랑 살길 바랬지만 아내의 뜻이 완강해서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저에게 계속 재혼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다가 제가 지치고 힘들면 자연히 이혼을 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장모님 생각엔 이혼을 하는 게 다른 남자한테 마음이 떠난 딸에게도 좋은 일이고 혼자서 고통받는 저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아내가 호프집 남자랑 헤어지게 됐고 이미 몸과 마음도 많이 다친 채로 집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은 더욱더 저에게 이혼을 하려고 종용을 했는데 제가 전혀 이혼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서 애가 탔다는군요. 게다가 아내가 위암까지 발병하니 장모님은 더 이상 이러다간 딸도 다치고 사위도 고생하겠다 싶어 저랑 인연을 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 앞에서 저에게 호통을 쳤던 거고요. 원래는 위암 사실도 감추려고 했는데 아내가 원해서 어쩔 수 없이 진실을 알리는 거라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모든 게 이해는 됐지만 정말 아내도 그렇고 장모님도 이기적이더군요. 왜 이런 사실을 매번 깜짝 놀라게 이야기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리쳐서 욕을 좀 했습니다. 멀쩡할 땐 다른 놈한테 가더니 이젠 병까지 걸리니까 다시 나한테 왜 와? 그리고 연락을 안 하려면 계속 안 해야지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연락하는 건데 나보고 병수발 들라는 거야? 차라리 감추려면 끝까지 감추든지 아니면 알려줄 거면 미리 알려줬어야지 이제 와서 나보고 어쩌려고 해? 제가 속사포처럼 싸대니까 장모님은 아무 말 못하고 아내 역시 머뭇거리더니 한마디 하더군요. 미안해. 다시 합치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죽기 전에 딱 한번 보고 싶었어. 이 한마디를 하더군요. 구차한 변명 듣기 싫어서 병실을 나오긴 했는데 정말 마음이 미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차라리 이혼해달라고 떵떵거리며 나타나든지 아니면 잘 살고나 있든지 버림받고 병 걸려서 온 아내를 보니까 정말 가슴이 찢어지더군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어차피 이혼을 하려고 했으니 남일처럼 모르는 척 해야 할지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여자니까 받아줘야 할지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그놈의 가족이란 단어가 제 발목을 잡더군요. 그래,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잘해주자.
이 생각에 아내 입원해 있는 동안 잠시 교대만 해주거나 필요한 물건만 갖다 주기로 했습니다. 호스피스를 써보기도 했고 중간에 외면을 하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호스피스를 쓰는 동안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 아내 병세가 악화되는데 저랑 장모님이 간호를 하면 아내가 치료도 적극적으로 받고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더군요.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만 그렇게라도 아내가 좋아져서 다행이고 장모님이 다시 웃는 모습을 보니 얼었던 제 마음도 살짝 녹긴 녹더라고요. 하지만 아내는 위암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앞둔 그날 밤엔 제가 보호자로 병실에 있었고 아내는 잠이 들었는지 누워있더군요. 그리고 저 역시 옆에 작은 간이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고 있는데 아내가 힘겹게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이혼 서류에 사인해놨어.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눈물이 흐르더군요. 숨죽여 그냥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여나 아내가 들을까봐 소리내어 울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는 수술실에 들어갔고 다행히 성공리에 수술은 잘 마쳤습니다. 지금은 퇴원 후 요양을 하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있고요. 장모님은 병간호를 해준 것만 해도 고맙다고 했고 서로 이혼 서류에 사인했으니 이제 법적으로 헤어지라며 이젠 남남이니 헤어지자고 했지만 이상하게 저는 헤어지기 싫더군요. 그래서 장모님과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을 버릴 수는 없고요. 이제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말고 같이 살아요. 그렇게 저는 또 가족이란 이름으로 같이 살게 됐습니다. 지금도 아내는 계속 치료를 받고 있고 건강이 100%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곁에 있어줘야 합니다. 주변에선 왜 사서 고생하냐며 도망간 여자를 어떻게 받아주냐? 너 호구냐? 이런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봐도 제가 바보 같아요. 하지만 태어나서 저에게 가족이란 개념을 알려준 장모님과 아내를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제게 가족이란 두 글자는 너무나도 뼈에 사무치게 그리움이었으니까요. 호구라도 좋습니다. 멍청이라 해도 좋아요. 저는 가족을 지키면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위로를 주며 살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